네, 안녕하세요. 국어 의문론 5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모두 마스크 잘 끼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건강하게 잘 지냈죠?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모음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 그 네 번째 PPT에 18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 수업에서는 네 번째 PPT의 19쪽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딱 보니까 그 19쪽에는 이제 표가 나옵니다. 표가 나와서 그 표준어의 단순 모음 체계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죠. 표준어의 이제 단순 모음 혹은 뭐 단모음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발음법을 이제 표준어나 맞춤법 규정을 이제 공부하면서 표준 발음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신모음 체계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이나 나나 이 신모음 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어의 이제 맥시멈한 시스템이에요. 최대 시스템일 때는 10개 모음까지를 표준 단순 모음의 단순 모음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표준이나 규범,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단순하게 말하면 좀 더 나이가 든 세대들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보수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좀 젊은 세대들에는 사라진 발음들도 기성세대 혹은 노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표준, 규범, 규준이기 때문에 맥시멈한 바울 시스템은 신모음 체계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어의 단순 모음은 기본적으로 신모음 체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앞서 봤던 다른 나라의 이제 가장 보편적인 모음이 오모음 체계다 라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우리 18쪽에 보면 오모음 체계가 많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보면 이 모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알타이어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그 약간 그 다른 얘기를 좀 한다면, 알타이어 가운데 이제 터키어도 알타이어예요. 터키어도 알타이어인데 터키가 이제 그 우리나라를 이제 그 형제 나라라 하는 것은 사실 원래 이들의 뿌리가 이쪽 동아시아 쪽 이제 중국 대륙의 역사에도 있는 그 돌골족이죠. 돌골 투르크. 네, 돌골 투르크. 그래서 서진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의 터키 공화국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원래는 이제 알타이어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계통에, 그래서 모음도 많고, 근데 서진을 해서 알게 모르게 이제 지금 알고 있는 그 이제 이제 유럽과 서남아시아의 중간 위치에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국가를 형성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이제 이슬람교와 함께 아랍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랍어는 가장 모음이 적은 언어예요. 딱 3개밖에, 이, 아우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더 긴 얘기를 하지 않아도 터키 사람들이 아랍어, 그리고 아랍어를 쓰진 않아요. 우리랑 똑같은 구조예요. 우리도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한자와 한문을 빌어 쓰듯이, 그런데 우리는 사실 종교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종교와는 무관, 동아시아는 뭐 주류적 종교 개념이 좀 없는 불교가 베이스다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어떤 종교라고 하기는 어려운 유교? 네, 어쨌든. 그래서 이 터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으로 서쪽에 가서 자리를 잡음으로써 종교로서의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자국의 문자가, 예전에는 돌골 문자는 한자를 이렇게 변형시킨 주변에 많은 그런 국가들이, 중국 주변에 이제 한자 문화권 국가들이 다 그랬듯이 이제 돌골 문자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 가서 터키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종교를 이슬람교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아랍 문자가, 그러니까 언어는 터키어를 쓰는 거예요. 구어는. 그런데 문자는 아랍 문자를 우리처럼 차용해서 쓰게 된 거죠. 어떨까요? 일단 계통이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알타이어는 모음이 많은데 여기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도 우리 못지않게 자국어를 이제 구어는 터키어를 쓰니까요. 일치하지 않는 아랍 문자를 차용해서 쓰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와는 달리 이제 종교적인 그런 속성이 강하다 보니까 터키 말 그대로 이제 투르크족이죠. 터키 공화국이 되기 전의 그 투르크 사람들에게는 아랍 문자 뭐 이런 그 지위가 갖는 것은 굉장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근 20세기에 와서 케말 파샤라고 해서 아타투르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뭐 그 사람도 약간 독재자이긴 했지만 터키를 이제 공화국으로 만들고 개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아랍 문자를 버리고 너무 불편하게 살게 되고 또 그러니까 문맹률도 높을 거 아니에요. 결국 문자를 습득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글을 배우기를 포기하게 되고 결국 문맹률과 문맹률이 높아지고 문해율이 낮아짐으로써 이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못 갖게 되죠. 그러니까 케말 파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IPA 기호, 이제 국제 음성 기호 플러스 이제 뭐 이렇게 알파벳 그런 것을 좀 조물락해서 이 사람들이 문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터키어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문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제 알파벳 문자, 이제 조금 다른 형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터키어도 똑같이 의가 있거든요. 우리처럼 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의가 있는 언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의 발음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I자에서 이를 뺀다든가 동그라미를 뺀다든가 뭐 이런 변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딱 보면 알파벳 글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문맹률도 이제 좀 떨어뜨리고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알타이어는 이렇게 모음이 좀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책에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전설 모음 5개, 후설 모음 5개로 굉장히 이제 대칭적이고 균형 잡힌 체계처럼 보여요. 그래서 평순, 원순, 뭐 고중, 저로 이렇게 구별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까요? 들여다보면 일단 뒷페이지 물론 예습한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전설의 평순 모음 가운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문자로 어이, 아이 잘 구별 못하죠. 사실 구별 못해요. 잘 구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중모음 애로 다 통일해서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이와 아이의 중간 음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간 음역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후설 모음은 아마 다 우리가 발음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반면에 원순 모음의 단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위도 외도 아닌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 하면 이중모음, 외 하면 이중모음이죠. 이중모음인데 우리는 지금 아직 이중모음 안 배웠어요.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음 동작이 한 번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발음이에요. 우리는 어렵죠. 여러분들 아이 귀가 가려워 그러지 누가 아이 귀가 가려워. 야 너는 죄가 많다 하지 너는 귀가 많다. 발음하기도 어려워. 선생님도 이걸 구별할 수 없는 이제 고향이 서울 사람이라 그래서 전설의 평순 원순에 일단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맥시멈한 이제 서남방안의 노령층에는 이걸 다 변별하는 그런 세대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IPA 기호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IPA 기호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이해, 위, 외, 그 다음에 의가 좀 특이하죠. 특이해요. W 아니에요. W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좀 기억을 이제 영어의 발음기호랑 흡사하기도 하죠. 그다음 우, 오. 그래서 지금 한글 자모 옆에 있는 음성 기호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수월해집니다. 이것이 표준어에 여러분들이 표준 발음법을 딱 보면 20모음 체계가 우선적으로 원칙 발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아가 중설 아니에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적인 체계와 의문론적인 체계는 다르잖아요. 음성적인 체계에서 보면
이제 그 의어화가 중설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중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의하고 우의 거리, 뭐 어하고 오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양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후설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음운 체계에서는 그냥 후설모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음성적인 음역을 본다면 의어화는 상대적으로 우와 오보다는 앞쪽이니까 중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어의 허용 8모음 체계예요. 허용 8모음 체계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허용한다는 건 뭐냐면 표준 발음 체계는 요렇게 두 개만을 허용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도 우리는 지금 어이와 아이는 사실 구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 발음법을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국어 음운동 교수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은 거의 변별을 하는 세대들이 글쎄요, 60대, 글쎄요, 70대 이하는 거의 없을걸요. 특히 이제 그 중부방언권 사람들은 변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어릴 때 이 어이아이 문제로 받아쓰기 할 때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아주 고생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한국어 교사가 이제 외국인 학생들 이제 뭐 1급, 2급, 3급 뭐 이렇게 받아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한국어 교사가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실제 정확하게 발음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두 개의 예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영어권만 하더라도 에까지 더 벌리는 영어의 CAT, cat 같은 거는 영어 발음 교육 기억나죠? cat 더 개구도가 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막 어떤 때는 내가 어휘로 했다가 자, 개다 이러면 뭐 개 그랬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되게 혼란스럽죠. 자기는 변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외국어를 우리가 배우는 것도 힘들지만 요즘은 외국 사람들도 한국어를 많이 배우다 보니까 어려움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용 8모음 체계에는 여전히 전설의 두 중모음과 저모음은 변별하게끔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빠진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그 경우를 빼고 이제 단순 모음이 8모음 체계로 되는, 그래서 이거는 허용 8모음 체계예요. 그래서 10모음 체계와 8모음 체계만 사실은 표준 발음의 모음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까요? 네, 표준어와 현실어의 차이라고 했어요. 표준어와 현실어의 차이가 나오는 것에는 일단 문자와도 관련이 큽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어이와 어이 중에 어떻게 통일해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말은 쉬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한자어까지 포함하면 그거 다 바꾸는 게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이고 오히려 차라리 발음 규정에서 실제 현실 발음에서는 두 개가 변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어떤 쪽이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냐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표준어의 원칙 발음인 신모음 체계는 중부방언의 노년층과 전라방언의 노년층에만 남아 있어요. 중부방언의 노년층이라고 하지만 이제 서울 방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서울 말이 표준어는 아니에요. 표준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공어거든요. 이러이러한 발음이 규준이다, 규범이다 라고 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어다라고 하는 것은 중부말, 그러니까 뭐 서울말을 토대로 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서울말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경기도 바로 인근 뭐 거의 뭐 판교나 분당이나 옛날 분당이죠, 뭐 용인이나 이쪽이 원래 고향이신 분, 혹은 서울 토박이들도 그런 분들은 하다라고 안 하고 해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렇게 뭐 우리 예를 들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해고, 이게 이제 사실은 서울 사투리, 뭐 경기도 사투리 포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뜻밖이죠. 그래서 서울 말이 표준어인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표준어의 허용 발음인 팔모음 체계는 이 두 방언의 장년층 일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노년층, 장년층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고 있죠. 장년층이면 글쎄요, 뭐 규정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50대 전후는 장년층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 다음에 뭐 북한 방언의 장년층 이상 세대에 남아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장년층, 이제 노년까지는 아니지만 장년층인 경우에는 전설의 어이 아이는 변별한다 라는 것이죠. 근데 보다시피 선생님 분명히 청년도 아니고 노년도 아니지만 어이 아이를 변별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이어서 개신적인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표준 발음법의 체계가 뭐 7모음 체계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10모음 체계와 8모음 체계, 즉 전설의 두 어이 아이를 변별하는 세대, 또 전설의 의를 변별하는 세대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때 가서는 규정이 바뀔 수도 있겠죠. 네, 중앙어에서 대개의 경우 이렇게 어이아이의 합류가 실현되어서 이제 7모음 체계, 이게 이제 현실 체계예요. 여러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 모음 체계이죠. 경상방언이나 북한의 젊은 세대는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6모음 체계를 실현해요. 우리과의 문흥수 선생님은 6모음 체계를 가지고 계시죠. 조금 뒤에 가면 그 체계를 또 그림으로 도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이아이가 합류한 경우 그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개구도가 큰 아이로 발음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렇게 발음할 때도 있어요. 수위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제 어이로 발음하고 혹은 어이와 아이의 중간 음역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입을 크게 벌려서 개구도가 커지는 아이로 발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만약에 아이로 보게 되면 중간 자리가 뻥 뚫려 있으니까 모음 체계가 굉장히 비대칭적이고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이상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이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현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할까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여러 모음 체계, 뭐 6모음 체계, 7모음 체계, 네, 사진을 찍다 보니까 조금 막 이렇게 확대하고 해서 좀 늘어졌는데 이해를 여러분들 늘 좋으니까 난 지금 노안이어서 내 PPT도 잘 안 보이네요. 네. 자, 중앙어는 여러분이나 내가 주로 쓰는 중앙어는 단순 모음이 7개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그 전설의 애 중에 어이로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체계가 되고 이 체계도 대칭적인 체계기는 하죠. 그다음 경상방언은 의와 어가 합류한 6모음 체계. 그러니까 의와 어가 합류한 6모음 체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어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흥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경험한 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널리 아는 뭐 유명한 뭐 배우다 아니 배우랜다 선생님이 한류와 언어를 강의를 하다 보니 유명한 뭐 학자다 작가다 그렇지만 모르지만 예를 들면 뭐 선생님이 경험이 있어요. 그 뭐 송건호라는 그 사람의 논문을 계속 이제 그때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 다 혼란스러운 거야. 송건호야, 송근호야. 근데 성의도 아니고 어도 아닌 그냥 중간 음역이에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공홈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어에 가깝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어에 가깝게 표시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육모음 체계 하나 더 있었죠. 북한의 젊은 사람들, 북한의 젊은 사람들은, 북한의 젊은 세대는 우리와는 좀 다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와 우가 합류하고 어와 오가 합류한 그 육모음 체계를 사용해요. 갑자기 또 이것도 엄청나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전설의 두 개의 모음은 변별을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우리와는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의와 우가 합류한다는 것. 이건 무슨 얘기야? 어와 오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좋겠네요. 여러분들 북한 방송 가끔 보잖아요. 그럼 우리 어버이 수령을 뭐라 그래요? 어버이 수령이라고 하나요? 오보이 수령이라고. 우리 어버이 수령. 그러니까 어도 아니고 오도 아닌 발음으로 해요. 우리 어버이 수령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도 아니고 오도 아닌 그렇게 그 중간 음역으로 발음을 하고 그다음에 의와 우의 합류는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프랑스 해보세요. 프랑스라고 하네요. 표기는 의지만 실제 우리의 발음은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렇다고 프랑스는 아니에요. 왜 프랑스가 아니냐고요? 풀 해보세요.
푸르다. 그렇게 프랑스라고 하나요? 자, 브라보도 마찬가지예요. 자, 브라보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브라보도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특히 양순자음들 밑에서의 으 발음은 양순성에 동화되어서 자연스럽게 우에 가깝게 돼요. 그렇다고 완벽한 우가 되지는 않아요. 라운딩을 갖고 있지만 라운딩 프랑스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닌 프랑스. 약간의 라운딩을 갖죠. 그래서 의와 우의 중간 음역으로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합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21세기의 동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음 체계가 각 방언마다 또 세대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은 별개의 문제고요. 우리 남한에서 표준 발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어는 7모음체에 가깝죠. 경상방언은 이제 방언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그렇지만 10모음 체계와 8모음 체계만이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는 체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음성기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국제음성기호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이라고 해서 IPA, 그러니까 앞에 첫 글자들을 줄여서 IPA 이런 것을 에크로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NYPD 뭐 이러면 뭐 폴리스 스테이션 그거에 뭐 약자를 쓰는 것처럼 이게 어떤 영어권, 영미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줄여 써서 이걸 IPA 기호라고 합니다. IPA 기호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몇몇 가지 이제 발음 기호, 그러니까 발음 기호가 아니에요. 발음 기호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이런 식의 알파벳 발음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 자모를 이용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잡다 그럼 찾아보면 따 해서 경음으로 발음 난다는 것이 발음 기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한글 자모를 이용해서 발음 기호를 이제 대체하는 것이죠.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발음 기호도 아니고요. 청각 기호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말이 굉장히 어렵죠. 청각 기호를 시각화한다. 자, 우리가 의문론을 얘기할 때 구어와 문어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비록 여러분들과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고는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나의 조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발화를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수신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구어의 속성은 이제 우리가 음양음성학 기억나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여러분 귀까지 가는 공기를 전파시키는 과정, 공기 속에서 전달되는 그 과정을 음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잖아요. 이 발화가. 그래서 구어를 청각기호라고 해요. 구어를 청각기호. 그러니까 이제 발음기호라고 하는 말하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화자의 측면에서 보면 발음기호, 청자의 측면에서 보면 청각기호예요. 뭐,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청각기호의 시각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구어를 말을 하는 거죠. 구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만약 내가 지금 PPT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메모하고 있죠.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수업 시간처럼 메모하잖아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도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하고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 배웠죠. 문자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구어의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구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게 여러분이 지금 내 이야기를, 보충적인 얘기들을 메모해 놔야 다음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할 때는 한글이나 영어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거는 이제 문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시각기호예요. 시각기호예요. 근데 이 문자, 이 시각기호, 문자라고 하는 시각기호는 목적이 뭐죠? 정보 전달이에요. 목적이 정보 전달이죠. 저 문자의 기능이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이 IPA 기호는 그런 청각기호의 시각기호인 거는 분명한데요. 우리가 지금 한글이나 뭐 한자나 이런 것과 똑같이 문자와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목적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음성 자체의 속성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음성 자체의 속성. 그러니까 비 했을 때는 이것은 무성음이다. 나비 했을 때는 얘는 유성음이다.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가 음성음운론이라고 하는 학문은 오로지 목표가 음성음운론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국제음성기호의 목표는 우리가 발화한 발음의 청각기호죠. 말하기 어려워. 이 청각기호를 시각기호화해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RPA 기호는 오로지 인간의 조음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언어의 어떤 그런 음성학적인 속성을 시각기호화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문자는 아니죠. 문자의 속성은 갖고 있지만. 그쵸? 그래서 국제음성기호는 19세기 말 1888년에 국제음성학회에서 제정해가지고 발표한 이제 음성기호예요. 초기에 이걸 만든 이유는 언어교육. 그러니까 발음기호를 이제 지금의 발음기호와 비슷한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는데 이후 언어학자들이 세계 모든 언어의 말소리를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말소리 자체가 연구 목적이니까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음성학회는 음성학 교사학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었다가 1897년에 현재와 같은 명칭으로 바뀌었고 IPA는 주로 로마자를 쓰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한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컨트롤 F10을 눌러보면 여러 가지 그런 특수 문자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국제음성기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서 봐주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알파, 베타, 감마 같은 그리스어를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서양 사람들이 유럽에서 만드니까 로마자 체계에 어울리도록 형태를 바꿔서 기본 알파벳 형태에서 조금 바꾼 거예요. IPA는 미세한 말소리를 구별하고 소리의 장단, 고저, 강약, 억양 등 초분절음까지 다 표기하기 위해서 다이크리틱 마크라고 해서 구별 표지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건 어디까지나 연구 대상, 음성음운론 하는 사람들이 언어학자들 가운데 특히 음성음운론 하는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 되게끔 하기 위한 그런 뭐랄까요? 시각기호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음성기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기호들이 다 IPA 기호예요. 뭐 영어에서 쓰고 있는 그런 발음기호가 아니라 IPA 기호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이걸 뭐 외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음원론에서 필요한 선생님이 PPT에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만 하는 거고 깨끗한 판본이 있는데 집에 있는 책 중에는 타드 선생님이 낙서를 해서 여기 좀 낙서해 놓은 거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The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 해서 자음, consonant.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중에 국어와 관련된 것은 몇 개 없죠. 이거는 지구상에 일단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언어의 언어음을 표기할 수 있는 음성 기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게 영어 기호, 그러니까 일반 로마자를 뒤집거나 꼬리를 늘리거나 엎어놓거나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컨소넌트 옆에 보면 모음 사각도 비슷한 게 있죠. 이런 거를 모음 사각도라고 합니다. 옆에 vowels라고 해서 역사다리꼴 모양이죠. 그래서 뭐 front, central에서 뭐 전설, 중설, 후설 이런 모음들이 있고 뭐 밑에 조그만 여러 가지 그런 기호들이 이제 diacritic mark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이걸 외우라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랑 상관없는 것도 많으니까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PPT 자료나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 음성 기호들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음성 기호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국어학자들이나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선생님 윗세대들 나의 스승들이 쓰는 기호랑 또 내가 쓰는 기호랑
또 사람들에 따라서 습관이 돼서 어떤 특정 교만 또 쓰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국제음성학회의 그 IPA 교가 1888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봤던 것은 2005년인가 이제 개정을 한 것이고 조금씩 이제 그 사이에도 변화가 많아요.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음성교를 배워서 사용하신 분들은 조금 또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약간 있습니다. 약간 있어서 꼭 이 수업을 떠나서 뭐 또 다른 책을 참고를 하고 하는 경우에 혼란이 있을까봐 이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 음성기호는 그러니까 이렇게 W자 비슷한 건데 W랑은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생긴 것보다는 이자에다가 조금은 바가 있죠. 이 모음에다 바를 그은 이것도 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의 음성기호도 지금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쓰는 사람 저렇게 쓰는 사람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일단 국어학계에서는 둘 다 같은 등가의 개념으로 사용하니까 기억을 해두면 다른 교재, 다른 책들을 접할 때도 크게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단순, 원순 단순, 원순의 전설 단모음들이었죠. 얘네들은 우리가 소개한 기호는 이제 Y자랑 파이자 비슷한 건데요. 이거 대신 이제 umlaut 표시라고 하죠. U나 O에 땡땡이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umlaut라는 건데 우나 오는 후설 모음이잖아요. 근데 이 후설 모음에 위 점 두 개 땡땡을 찍으면 전설 모음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고전적인 기호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Y자나 파이자 이런 걸 쓰는 게 2005년에 IPA 기호에서 정한 건데 여기 이제 umlaut 기호를 땡땡이를 사용한 이게 더 전통적인 기호거든요. 이거를 사용하는 책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 외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죠. 이때는 위와 외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평순반모음의 음성 기호의 경우에서 예를 들면 평순반모음 기호는 이제 요드라고 해서 J자를 써야 돼요. 요드라고 해서 J자를 써야 되는데 어떤 책에서는 간혹 보면 Y자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어나 이런 경우를 보면 Y자가 야드라든지 뭐 그쵸. 그래서 실제로 U와 같이 거의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발음으로 쓰이게 되잖아요. 평순 반모음처럼.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J, 요드인데 이거 대신 Y자를 쓰기도 합니다. 네,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겹쳐요? 원순단모음하고 헷갈리잖아요. 만약에 내가 Y자를 평순단모음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Y자를 나는 부득불 평순단모음으로 써야겠다. 2005년 IPA 규정 무시하고 평순반모음 기호를 Y자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umlaut 표시를 선택해줘. 왜냐하면 IPA 기호는 음성이나 음소를 변별하는 기능을 가지니까 변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재 2005년의 규정은 원순 단모음 위 외에는 Y와 파이자 같은 걸 쓰고 평순 반모음은 J, 요들을 쓰는 것이 원칙이니까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캐피탈 E와 캐피탈 E가 뒤집어진 E를 두 개 쓰는데 캐피탈 E 대문자 E는 애와 애의 중간음, 그 다음에 뒤집어진 대문자 E는 의와 어의 중간음. 네, 그리고 U자에 발을 그은 것은 의와 우의 중간음, 그 다음에 그리고 오자에다가 이렇게 체크 표시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 어와 오의 중간음. 네, 이렇게 그 중간 음역대를 나타내는 기호로 쓰고요. 다음 IPA 기호로 기록하는 것은 transcription 한다 그래요. transcription. 그러니까 원래는 청각기호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청각기호를 형태를 트랜스포머 알죠? 변형시켜서 스크립트, 쓰는 것으로 바꾼다. 그래서 문자는 write a letter라고 하지만 이건 transcription이라고 합니다. 네, 1차 시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